인천항 북은 낡은 공장들이 즐비한 회색빛 공단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강태식의 만능기계 수리점은 이름과는 달리 그리 만능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30 초반의 젊은 사장 강태식은 실력 하나만큼은 자부했지만 그의 작업실은 늘 기름때 묻은 공구들과 정체 모를 기계 부품들로 어수선했다. 그의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작업복은 며칠은 좋게 입은 듯 기름 얼룩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특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계를 만날 때면 마치 어려운 퍼즐을 앞에 둔 아이처럼 호기심과 승부욕으로 반짝였다.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골칫덩어리가 들어온 겁니까, 삼촌? 태식은 며칠 전부터 작업실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기계 뭉텅이를 보며 그의 유일한 직원이자 먼 친척벌인 박씨 아저씨에게 물었다. 박씨는 원래 항구에서 하역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후 태식의 작업실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다.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다. 며칠 전에 웬 양복쟁이가 와서 맡기고 갔는데 아주 중요한 물건이니 꼭 좀 고쳐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구나. 성공하면 수고비는 걱정 말라고 했으니 한번 제대로 만져보거라. 태식은 기계 앞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그가 평생 처음 보는 형태의 기계였다. 자동차 엔진도 아니고 공장의 생산 설비도 아니었다. 수많은 톱니바퀴와 레버 정교한 금속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전체적인 모양은 마치 거대한 금속으로 만든 예술 작품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곳곳이 녹슬고 부서져 있었으며 몇몇 중요한 부품은 아예 사라진 듯했다. 한마디로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었다. 이게 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랍니까? 무슨 고문기구처럼 생겼는데. 태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듣자 하니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자동연주 기계의 일부라고 하더구나. 뭐 오르골 같은 건가 보지. 근데 크기가 어마어마해. 이걸 고쳐서 뭘 하려는 건지 원. 박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자동 연주 기계라. 태식은 흥미가 동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기계라면 뭐든지 분해하고 조립해보는 것이 취미였다. 그의 손을 거치면 고장난 라디오도 망가진 선풍기도 다시 살아나곤 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는 처음이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처럼 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좋았어. 이런 건 또 처음이네. 어디 한번 이 몸의 실력을 보여주지. 태식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먼저 기계의 외부에 쌓인 먼지와 녹을 제거하고 각 부품의 상태를 셔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폈다. 설계도나 매뉴얼은 당연히 없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여 기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야 했다. 며칠 동안 태식은 기계와 씨름했다. 그는 수십 개의 톱니바퀴를 분해하고 각각의 크기와 맞물림을 기록했다. 끊어진 선들을 연결하고 부식된 금속판을 교체했다. 잠자는 시간도 잊은 차에 작업에 몰두했고 식사는 작업대 위에서 대충 때우기 일쑤였다. 그의 작업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망칫소리와 용접 불꽃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작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기계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민했다. 어떤 부품은 너무 오래되어 작은 충격에도 부스러졌고 어떤 부품은 현대의 기술로는 도저히 재현하기 어려운 정교함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기계의 핵심부로 보이는 원통형의 태엽 장치는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태엽이 풀리면서 동력을 전달하고 그 힘으로 수많은 톱니바퀴와 레버들이 움직여 소리를 내는 구조인 듯했지만 지금은 그저 녹슨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젠장 이놈의 태엽은 왜 이렇게 뻑뻑한 거야? 태식은 몇 번이나 태엽을 분해하고 기름칠을 했지만 좀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았다. 힘을 주어 억지로 돌리려다가는 오히려 다른 부품까지 망가뜨릴 것 같았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의 자신감은 서서히 초조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 씨는 그런 태식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태식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저런 건 애초에 고칠 수 없는 물건일지도 모른다. 아니에요, 삼촌. 거의 다 됐어요. 요놈의 태연만 어떻게든 손보면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요. 태식은 오기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에서 비슷한 구조의 자동 연주 기계나 오래된 시계 장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이 기묘한 기계와 똑같은 것을 찾기란 불가능했다. 마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물과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태식은 점점 더 지쳐갔고 그의 작업실은 실패한 시도들의 잔해로 가득 찼다. 한때 호기심으로 반짝였던 그의 눈빛은 이제 피로와 좌절감으로 흐릿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쉽게 이 일을 맡았다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인지도 몰랐다. 이 기묘한 기계는 그의 젊은 혈기와 기술을 비웃기라도 하듯 굳게 입을 다문 채 그의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벽 앞에 선 무력한 어린아이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벽은 좀처럼 허물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 더 흘렀지만 강태식은 여전히 기묘한 자동 연주 기계의 핵심부인 태엽 장치 앞에서 끙끙거리고 있었다. 그의 작업실은 이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바닥에는 기름 묻은 헝겊과 실패한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공기는 쇠 냄새와 태식의 깊은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탓에 푸석했고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때 넘쳤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지독한 피로와 패배감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이고 태식아, 밥은 먹고 하냐. 박씨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작업실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이 들려 있었다. 입맛 없어요, 삼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괜히 맡았나 봐요. 태식은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쯧쯧 저런 고철덩어리 때문에 우리 태식이가 아주 죽어나네 그려. 박 씨는 혀를 차며 태식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애쓰지 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바로 그때였다. 작업실의 낡은 문이 다시 한번 열리더니 며칠 전 기계를 맡겼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한 여인이 조용히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태식은 순간 당황했다. 이런 엉망인 작업실과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허둥지둥 작업대 위에 널브러진 공구들을 한쪽으로 치우려 했지만 여인의 시선은 이미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여인은 5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값비싸 보이지만 요란하지 않은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깊어 보였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태식의 작업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지저분하고 어수선했지만 곳곳에 묻어나는 태식의 땀과 열정의 흔적들을 놓치지 않는 듯했다. 강태식 씨 되시죠? 여인이 나긋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만.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공손한 자세를 취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이 기계의 주인 되는 사람 한유경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비서인 김 실장입니다. 아마 며칠 전에 인사를 드렸을 겁니다. 한유경. 태식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듯 했다. 아마도 뉴스나 신문에서였을 것이다. 문화재 보호나
예술 지원 사업에 관련된 기사였던 것 같기도 했다. 그녀가 풍기는 고상하고 지적인 분위기는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위화감보다는 어떤 무게감이 느껴졌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태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한유경 여사는 곧장 작업실 한가운데 놓인 기계로 다가갔다. 그녀는 마치 오랜 유물을 감정하는 전문가처럼 기계의 이곳저곳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 눈빛에는 어떤 경외심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이 아이 많이 아파 보이는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어떤 연민이 담겨 있었다. 태식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무능함을 질책받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한유경 여사는 고개를 돌려 태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아닙니다, 강태식 씨. 오히려 이런 어려운 물건을 맡아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포기했던 물건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태식은 조금 놀랐다. 그녀는 그의 실패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노고를 알아주는 듯했다. 이 기계는 단순한 고물이 아닙니다. 한유경 여사는 다시 기계로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조선 말기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던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만드신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분은 서양의 자동 연주 기계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조선의 소리를 담은 우리만의 자동 연주 기계를 만들고자 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성 직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이 아이는 미완성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문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증조할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태식은 그제야 이 기묘한 기계가 가진 엄청난 가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 시대의 예술원과 장인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이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저희 집안에서는 이 기계를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다 우연히 강태식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계든 살려내는 젊은 명장이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한유경 여사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녀는 태식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실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다. 태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과 약간의 오기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전혀 달랐다. 이것은 한 가문의 염원이자 어쩌면 잊혀질 뻔한 역사의 한 조각을 되살리는 일이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태식은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 대신 깊은 고민이 묻어났다. 한유경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강태식 씨, 저는 당신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향한 당신의 열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당신의 그 뜨거운 마음이라면 이 아이를 다시 숨 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태식에게 어떤 기술적인 조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그 어떤 격려보다 더 큰 힘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격려였다.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하겠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유경 여사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작업실을 나섰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은은한 난초 향기와 함께 태식의 마음에 던져진 커다란 파문이 남아있었다. 태식은 한동안 멍하니 서서 그녀가 남긴 말들을 되새겼다. 진심, 열정, 믿음.
그것들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들이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기술만을 믿어왔다. 하지만 어쩌면 이 기묘한 기계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기술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기계 앞에 섰다.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승부욕 대신 어떤 경건함과 사명감 같은 것이 어리고 있었다. 그는 이 기계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존재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태식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유경 여사가 그의 마음에 지펴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였다. 하지만 그 불씨가 거대한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유경 여사의 방문 이후 강태식의 작업 방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조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들지 않았다. 대신 마치 오래된 유물을 다루는 고고학자처럼 혹은 섬세한 생명을 어루만지는 의사처럼 기계의 모든 부분에 경건한 마음으로 접근했다. 그는 한유경 여사가 들려준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 기계에 담긴 장인의 숨결과 염원을 느끼려 애썼다.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고 기름칠을 하는 것을 넘어 이 기계가 만들어졌던 시대의 기술과 정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작업실 한쪽에 작은 책상을 마련하고 관련된 역사 서적이나 오래된 기계 장치에 대한 자료들을 쌓아두고 틈틈이 연구했다. 특히 기계의 핵심 동력관인 태엽 장치에 대해서는 밤낮 없이 매달렸다. 그는 태엽의 재질 감기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다른 톱니바퀴들과 어떻게 동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수십 가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반복했다. 그의 작업 노트에는 복잡한 스케치와 계산식, 그리고 수많은 실패의 흔적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갔다. 하지만 기계는 마치 그의 그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약간의 진전이 보이는가 싶으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왔다. 새로 제작한 부품이 미세하게 맞지 않아 전체적인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했고 간신히 작동시킨 부분이 얼마 못 가 다시 멈춰 서기도 했다. 그의 손은 상처와 물집으로 뒤덮였고 눈은 만성적인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의 작업실은 마치 끝나지 않는 전투를 치르는 야전 병원과도 같았다. 박씨 아저씨는 그런 태식을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태식아, 저놈의 기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만하면 됐다. 너 그러다 몸 상하겠다. 아니에요, 삼촌. 뭔가 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그걸 못 찾았을 뿐이에요. 태식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피로와 함께 깊은 좌절감이 묻어났다. 한때 그의 눈을 빛나게 했던 오기와 자신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 자리에는 끝없는 의문과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유경 여사는 약속대로 그에게 어떤 재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가끔 예고 없이 작업실을 찾아와 조용히 태식의 작업을 지켜보곤 했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기계 부품들 사이에서 땀 흘리는 태식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때로는 알듯 말듯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강태식 씨,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태엽 장치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태식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이 기계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식은 그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금 그에게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답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오로지 이 지긋지긋한 태엽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만들고 싶을 뿐이었다. 때로는 가장 큰 장애물은 기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유경 여사는 나지막이 말하고는 더 이상 그를 방해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녀의 말은
태식의 머릿속에 한동안 맴돌았지만 그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자신 안에 장애물이라니.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기술 지식, 그리고 이제는 마음까지도. 그런데도 기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벽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리 두드리고 밀어봐도 그 벽은 요지부동이었다. 몇 주가 또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작업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각도도 달라졌다. 하지만 태식과 기계 사이의 지루한 싸움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작업실은 이제 실패한 부품들의 무덤과도 같았다.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웃음을 잃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허공을 보며 한숨 짓는 일이 잦아졌다. 그의 열정은 서서히 고갈되어 가고 있었고 그의 영혼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날도 태식은 새벽까지 태엽 장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만한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그것마저 실패한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공구를 잡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모든 신경이 손끝에 집중되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정비소 안에는 태식의 거친 숨소리와 금속이 마찰하는 미세한 소리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패였다. 그가 공들여 만든 부품은 또다시 뒤틀렸고 태엽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태식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안 돼. 도저히 안 된다고. 이건 불가능해. 그의 절규는 텅 빈 작업실에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작업대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 동안 기계를 만지며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벽한 패배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한유경 여사의 믿음도 기계에 담긴 역사적 의미도 그 무엇도 지금의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 잔혹한 시험대 위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낙오자일 뿐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 그는 텅 빈 눈으로 작업실 한가운데 놓인 기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도전의 대상이나 열정의 원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한계를 증명하는 거대한 징표이자 그의 꿈을 삼켜버린 괴물처럼 보였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한유경 여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고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그녀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통화 버튼을 누르려 하자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녀의 실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자신의 손으로 꺾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잔혹한 시험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아니, 끝나기는 하는 걸까? 그의 아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의 작업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모습이었다. 바닥에는 부서진 공구 조각과 실패한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공기는 밤새 식지 않은 그의 절망감으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식은 작업대 앞에 멍하니 앉아 마치 폐허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공간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그는 결국 한유경 여사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다. 차마 자신의 실패를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유경 여사가 들어섰다. 그녀는
태식의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왔다. 그녀는 작업실의 처참한 광경과 태식의 헬쑥한 얼굴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거나 나무라는 기색 없이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모양이군요. 강태식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그녀는 태식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보온병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따라 그에게 건넸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지만 차를 마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사님. 마침내 태식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이 기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유경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보다는 오히려 어떤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태식 씨, 혹시 이 기계와 싸우고 계셨던 건 아닙니까?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뜻밖이었다. 태식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싸우다니 그는 이 기계를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제가 보기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강태식 씨는 이 기계를 마치 정복해야 할 적으로 여기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기술과 의지로 이 완고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셨던 것처럼요. 하지만 어쩌면 이 기계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이해와 교감을 원했을지도 모르지요. 태식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기계가 친구라니. 감정 없는 쇳덩어리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반발심이 일었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한유경 여사는 태식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래전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가 만든 바이올린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영혼 없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만든 바이올린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이올린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주인님, 당신은 저를 너무 완벽하게만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요. 당신의 슬픔과 기쁨, 당신의 영혼과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장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한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무의 결을 느끼고 그것과 대화하며 자신의 감정을 불어넣어 바이올린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한유경 여사는 태식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강태식 씨, 당신은 이 기계의 부품 하나하나를 보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어쩌면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기계가 전체로서 어떻게 작동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의지를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계의 부품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같아요. 당신은 지휘자로서 그들의 소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길을 비추는 등대 불빛과도 같았다. 태식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어떤 강렬한 느낌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자신이 기계를 대하는 방식이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는 항상 기계를 대상으로만 여겼다. 자신이 통제하고 수리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 하지만 한유경 여사의 말처럼 어쩌면 기계도 살아있는 존재처럼 교감하고 소통해야 하는 친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사님, 태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전의 절망감은 조금 가신 듯했다. 이건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기술의 문제입니다. 조화의지,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로는 이 쇳덩어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태엽은 여전히 고장나 있고 동력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한유경 여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기술은 물론 중요합니다, 강태식 씨. 하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죠. 이 기계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 기계를 만드실 때 그분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예술가였고 철학가였으며 이 기계에 자신의 꿈과 영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 기계도 당신에게 마음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식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작업대 위에 놓인 태식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태엽 장치의 도면을 가리켰다. 이것을 보십시오, 강태식 씨. 이 복잡한 구조 속에는 분명 어떤 질서와 조화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역할입니다. 당신의 기술과 함께 당신의 마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열쇠를 찾아내십시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한유경 여사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작업실을 떠났다. 그녀가 죽어간 생강채소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태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보이지 않는 열쇠.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는 천천히 작업대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그렸던 도면들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선과 기호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이전에는 그저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로만 보였던 것들이 오늘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고 한유경 여사가 들려준 바이올린 장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기계의 차가운 표면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내 마음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니?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 씨앗이 과연 거대한 절망의 벽을 뚫고 싹을 틔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강태식의 마음속에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열쇠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다음날 강태식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작업실에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어젯밤 그를 짓눌렀던 깊은 절망감은 어느새인가 희미해져 있었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한유경 여사가 남기고 간 보이지 않는 열쇠에 대한 조용한 호기심과 함께 아주 작은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어쩌면 정말로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작업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공구들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실패한 부품들도 한쪽에 모아치웠다. 마치 새로운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듯 그는 자신의 공간에 질서를 부여했다. 어지러웠던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기묘한 자동 연주 기계, 그의 오랜 골칫덩어리 앞에 섰다. 하지만 오늘은 이전처럼 다짜고짜 달려들어 분해하거나 망치질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기계 전체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마치 처음 만나는 낯선 존재를 대하듯 조심스럽고 정중한 태도였다. 그는 한유경 여사가 말한 숲 전체를 보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는 손에 아무런 공구도 들지 않은 채 기계 주위를 천천히 돌며
각 부분의 형태와 연결 상태, 그리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관찰했다. 그는 이 기계를 만든 증조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보려 애썼다. 그분은 어떤 의도로 이 복잡한 톱니바퀴와 레버들을 배열했을까? 이 기계를 통해 어떤 소리를,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한참 동안 기계를 관찰하던 태식은 작업대 위에 펼쳐놓았던 자신의 스케치와 기록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전에는 그저 복잡한 부품들의 나열로만 보였던 것들이 오늘은 어딘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각각의 부품들이 가진 독립적인 기능보다는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 핵심적인 문제였던 태엽 장치. 그는 지금까지 그 태엽 자체의 물리적인 손상이나 동력 전달의 기계적인 오류에만 집중해왔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태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태엽이 풀리는 순서나 방식에 있다면 어떨까? 이 기계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태엽은 그 흐름을 시작하는 첫 단추일 뿐 다른 모든 부품들과의 정교한 약속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는 이전의 기록들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혹시 자신이 놓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래된 유럽의 자동인형, 오토마타 제작에 관한 희미한 기록 속에서 어떤 힌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특정한 순서와 방식으로 동력을 점진적으로 가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었다. 만약 이 기계도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그동안 그가 억지로 힘을 가하거나 단순하게 동력을 연결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오히려 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했을 수도 있었다. 이거다.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술적인 발견이라기보다는 기계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얻은 일종의 깨달음이었다. 그는 한유경 여사가 말한 보이지 않는 열쇠의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다. 그는 곧바로 새로운 가설을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그는 태엽 장치를 다시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각각의 부품들을 세척하고 기름칠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주 약한 힘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동력을 가하는 동시에 다른 톱니바퀴들과의 맞물림을 세심하게 조율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호흡을 맞추듯 부드럽고 정교했다. 그는 더 이상 기계와 싸우거나 그것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기계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고 그것과 대화하려 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임에는 다시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마지막 톱니바퀴를 제자리에 맞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째까, 댕. 아주 작지만 맑고 청아한 소리가 기계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괴종시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이전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몇몇 톱니바퀴들이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전체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분명한 진전이었다. 핵심 동력원인 태엽 장치가 마침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식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감격이 차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기계의 마음을 읽고 그것과 소통하는 데 성공했다는 증거였다. 한유경 여사의 말이 옳았다. 보이지 않는 열쇠는 정말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유경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감격으로 잠겨 있었다. 여사님, 방금 기계의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엽 장치가 드디어 제대로 작동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유경 여사의 기쁨에 찬 탄성이 들려왔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강태식 씨. 역시 당신이라면 해낼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열쇠를 찾아내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격려와 함께 그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태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날 태식은 작업실에 남아 늦게까지 기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계가 두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심과 함께 어떤 친밀감마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이 기계의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라 그것의 오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기계 전체가 완벽하게 작동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태식의 마음속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어두컴컴한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새로운 관점, 그것이 바로 그가 찾아낸 마법의 열쇠였다. 태엽 장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강태식에게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그가 기계를 대하는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복잡한 부품들과 씨름하는 고독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악보를 해독하여 잊혀진 멜로디를 되살리려는 지휘자처럼 기계 전체의 조화와 리듬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계와 함께 보냈다. 때로는 몇 시간이고 말없이 기계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때로는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닦아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루만지듯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그는 한유경 여사가 들려준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 기계에 담긴 창조자의 의도와 열정을 헤아리려 애썼다. 핵심 동력원이 살아나자 다른 부분들의 문제점들도 서서히 그 실마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태식은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동력이 전달되는 경로를 따라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부러지거나 마모된 작은 톱니바퀴들은 그의 손에서 정교하게 복원되거나 새로 제작되었고 얽히고 설켜 제 기능을 못하던 레버와 금속 관들도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의 작업은 마치 정교한 시계를 조립하는 것처럼 세심하고 신중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잘 알고 있었다. 한유경 여사는 그의 작업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그녀는 때때로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빛바랜 설계도, 조각이나 메모들을 가져와 태식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것들은 대부분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와도 같았지만 때로는 태식에게 결정적인 영감을 주기도 했다. 그녀는 태식이 단순한 수리공이 아니라 마치 창조자와 교감하며 그의 미완성 작품을 함께 완성해가는 예술가처럼 느껴졌다. 몇 주가 더 흘렀다. 태식의 작업실은 이제 더 이상 절망과 실패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창조와 부활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피곤함 대신 생기가 넘쳤고 그의 눈빛은 확신과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복원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여사님,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유경 여사에게 말했다. 오늘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유경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가.
증조할아버지의 꿈 가문의 수건이었던 이 기계가 다시 숨 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태식은 마지막으로 모든 연결 부분을 점검하고 윤활유를 꼼꼼히 발랐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기계의 메인 레버를 천천히 움직였다. 끼익, 덜컥, 묵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태엽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힘은 마치 강물이 흐르듯 수많은 톱니바퀴와 레버들을 통해 기계 전체로 전달되었다.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태식과 한유경 여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기계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댕, 크롱, 댕, 크롱. 아주 낮고 부드러운 하지만 맑고 청아한 금속성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사찰의 풍경소리 같기도 했고 깊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새의 노랫소리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기계 상단부에 설치된 수십 개의 작은 금속 실린더들이 각기 다른 높이로 오르내리며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금속으로 만들어진 꽃들이 피어나는 듯한 광경이었다. 소리는 점점 더 풍부해지고 움직임은 더욱더 정교해졌다. 각각의 톱니바퀴와 레버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고 그 움직임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어 작업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장엄하면서도 섬세한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신비로운 음악이었다. 조선의 전통 가락과 서양의 기계 문명이 절묘하게 결합된 창조자의 독창적인 예술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리였다. 아, 한유경 여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낮은 탄성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 소리, 이 움직임, 이것이 바로 증조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만들고자 했던 조선의 소리였던 것이다. 그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증조할아버지의 작업실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땀과 열정, 그리고 못다 이룬 꿈이 이 기계를 통해 마침내 되살아난 것이었다. 태식 역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온몸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기계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을 그리고 한 시대의 정신을 되살려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했다. 기계는 한참 동안 그 신비로운 연주를 계속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어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고 작업실 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태식과 한유경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이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강태식 씨, 한유경 여사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기적을 선물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가문 전체에, 그리고 어쩌면 이 나라의 잃어버린 역사 한 조각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태식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이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목소리를 되찾아 준 것뿐입니다, 여사님. 이 모든 것은 이 기계를 만드신 분의 위대한 정신과 그리고 여사님의 변함없는 믿음 덕분입니다. 그날 을씨년스럽던 공단 한 구석의 작은 정비소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계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잊혀진 과거로부터 온 선율이었고 현재의 열정과 미래의 희망을 잇는 달이었다. 강태식은 마침내 되찾은 박동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자의 길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진정한 장인의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는 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기계가 있었다. 기묘한 자동 연주 기계. 이제는 은율인루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된 그 기계의 성공적인 복원은 강태식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그러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한유경 여사의 도움으로 은율의 복원 과정과 그 역사적 가치는 문화계와 언론에 소개되었고, 태식의 만능 기계 수리점은 더 이상 변두리공단의 평범한 수리점이 아니었다. 그의 작업실은 잊혀진 기술을 되살리고 기계에 영혼을 불어넣는 장인의 공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까다롭고 희귀한 기계들의 수리 의뢰가 밀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제시하며 은율과 같은 기적을 재현해달라고 요청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밑에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간절하게 찾아왔다. 하지만 태식은 더 이상 과거처럼 돈이나 명예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이 끌리고 기계와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일들만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한유경 여사는 은율의 성공적인 복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태식에게 기대 이상의 보상을 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그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었다. 그녀는 태식의 작업실을 단순한 수리 공간이 아닌 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복합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최신 장비들이 들어왔고 오래된 기술 문헌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자료실도 생겼다. 박씨 아저씨도 이제는 단순한 잔심부름꾼이 아니라 태식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작업실의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강태식 그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치기 어린 자신감이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여유가 자리 잡았다. 그는 모든 기계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가장 먼저 그 기계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시도했다. 때로는 며칠이고 기계 앞에 앉아 그저 바라보기만 하기도 했고,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로 기계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그것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상황과 제작자의 의도를 상상해 보기도 했다. 그의 이런 독특한 작업 방식은 여전히 어떤 이들에게는 비효율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손을 거쳐 되살아나는 기계들은 그의 철학이 옳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한유경 여사와의 관계는 단순한 의뢰인과 기술자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영감을 주는 관계로 발전했다. 그녀는 태식에게 단순한 수리 의뢰뿐만 아니라 자신이 후원하는 문화재 복원 사업이나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태식은 그녀를 통해 기술의 세계를 넘어 예술과 인문학의 영역까지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그녀는 태식의 순수한 열정과 장인 정신을 통해 잊고 지냈던 삶의 가치를 되새기곤 했다. 은율은 한유경 여사가 설립한 사립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소장품 중 하나가 되었다. 그곳에서 은율은 매시간 정해진 시간에 아름다운 조선의 소리를 연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태식은 가끔 박물관을 찾아 은율의 연주를 듣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복원한 것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한유경 여사가 함께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은율의 연주를 들으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태식은 자신의 한결 넓고 깨끗해진 작업실에서 젊은 제자에게 기계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자신처럼 오만하고 조급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제자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눈을 키워주려 노력했다.
기억하렴 태식이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모든 기계에는 영혼이 있단다. 그리고 그 영혼과 대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열쇠는 네 손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단다. 그의 말은 한때 한유경 여사가 그에게 건넸던 보이지 않는 열쇠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는 이제 그 열쇠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작업실 안에는 기분 좋은 기계 소리와 함께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태식은 잠시 눈을 감고 이 모든 평화와 감사를 음미했다. 그의 삶은 기묘한 자동 연주, 기계 은율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웠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더 넓고 밝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을지로 변두리에 이름 없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는 역사를 복원하고 예술의 생명을 불어넣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하는 진정한 장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향해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피어날지 세상은 숨죽여 기대하고 있었다. 그의 넓어진 길 위에는 언제나 희망과 도전 그리고 아름다운 은율의 메아리가 함께할 것이었다.